안녕하세요.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살 때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부산에 살 때는 고성을 한 번도 안 왔었는데 네. 서울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고성을 좀 자주 오는 것 같네요. 아무튼 고성에 와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은 자기랑 좀 친한 학생들이겠죠? 네, 얼굴 한번 왼쪽 오른쪽 한번 쳐다보시고 잘 왔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저도 서울에서 잘 왔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잘 왔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잘 들으시고요. 오늘이 선생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중학교 3학년들 학생들 만날 때마다 조금 힘들어. 일단 강의를 잘 안 들어. 대부분 다 영혼을 충분하게 안드로메다로 보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서 좀 힘들어요. 그러나 고성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잘 들어줄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잘 들어줄 거지? 대답 규준아. 잘 들어줄 거지?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막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은요, 저기 만들다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입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아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메이크래요. 좋아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되겠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건 이 어떻게예요.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어떤 꿈, 어떤 대학, 어떤 학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잘 갖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이런 것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운전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일이 좀 많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쌓이면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요. 새벽에, 꼭 새벽에. 낮에는 차 막히니까. 그래서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딱 나갔는데 새벽이었어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 너무나 먼 곳으로 간 것 같아요. 새벽에 안개도 너무 막 자욱하게 끼고 쭉 가는데 속도기가 잘 안 보이겠지만 33km예요. 너무나 시골길이고 또 안개도 너무 짙게 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불안해하면서 천천히 운전을 하고 갔는데 요 근래에 고3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입시 내지는 교육, 대학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꾸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커먼 밤에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도로에 자욱한 안개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싶을 만큼의 방향 감각 자체가 없어지는 그 시기요. 지금 중3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그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사고 폐지할 거고요. 정시는 3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이과는 또 통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0월 21일 날 교육부 장관이 그죠? 정시 확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나와서 정시 확대 시킬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시도 교육감이 모여가지고 정시 확대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 선생님 같은 입시 전문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 모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요, 대학이 뽑기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일단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상장을 몇 개 받아야 된다고요? 서울대를 수시로 가려고 하면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보니까 상장을 108개를 받아야 된대요. 자, 이제 초등학교 계산이 들어갑니다. 108개 나누기 5학기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당 대략 한 20개 정도의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한 18개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학기에 한 18개, 거의 20개에 가까운 상장을 받으면 서울대를 갈 수가 있답니다. 자, 중학교 3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제 다 끝났을 테니까. 중학교 3년, 중학교 3년 동안 난 학교에서 상을 몇 개 받았을까요? 네. 어차피 여기 모인 학생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자기가 받은 상 개수 얘기해 봅시다. 시작! 네. 잠깐만, 50개 누구야? 야, 너무 막 지르는 거 아니야, 50개? 보세요. 상장 108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문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이 신문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입시도 사실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극적인 신문기사를 보고 자꾸 입시를 자극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모든 신문 기사는 자극적인 제목을 따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자극적인 기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의 실제는 무엇인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2가지만 딱 던지면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서울대를 수시로 간 학생들 중에서 상장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몇 명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일단 108개는 있대요. 그 다음은 몇 개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 다음은 103개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끝. 그러니까 서울대를 수시로 간 학생들 중에서 상위 100개가 넘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2명인데 기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를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상장의 평균은 얼마일까?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평균이 얼마일까? 제일 많이 받은 학생, 좀 독특한 108개짜리 학생 빼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보긴 되게 힘든 거니까 108개 빼고요. 평균이 얼마일까요? 평균은 얼마일까요? 이럴 때는 막 질러도 돼요. 몇 개? 네. 좋아요. 못 들었어요. 안 들려요. 평균은 30개예요. 30개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이요. 이건 5개 학기를 베이스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30개의 상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학기당 몇 개? 6개예요. 자,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학기당 상장 6개를 못 받았다?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말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하다못해 교과 우수상이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서울대 가는 학생 교과 우수상만 받아도 한 학기 6개는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평균으로 따지면 크게 문제가 없는 숫자인 거죠. 오히려 서울대학교 이런 스펙들의 평균을 쭉 살펴보면 서울대학교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말 준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여기서 하나 되게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저기 상장 108개를 받은 학생이 있는데 평균이 30이에요. 그러면 평균을 만들기 위해서 상장을 못 받은 학생이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더하기가 좀 잘 안, 평균. 몇 명이요? 2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죠?
상장 빵개 서울대 간 학생이 2명이 있어야 저게 평균이 30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상장이 적어도 서울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수시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상장이 많아야 좋고 봉사 시간이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면 알죠? 제일 많이 받은 학생과 평균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상장의 숫자가 훨씬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 대학 가는 건 정말 수시로 대학 간다, 학종으로 대학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렵고 어려운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되게 단순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 수시는 정말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오죠. 수시는 정말 어려워. 상장 108개 있어야 된대.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행동은 뭐가 될까요? 그럼 정시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입시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불안이나 막연한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돼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 선생님 둘째가 어제 수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아들이 둘이고 끝이니까 이제 선생님은 입시에 괴롭힘 당할 일이 더 이상 없어요. 그죠?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적당히 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것 같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딱 보면요, 선생님 주변에 무수히 많은 중3들이 자꾸 떠올라요. 뭘 해야 될지,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부모님들은 더 힘들겠죠? 뭘 시켜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여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택 과목이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많이 들었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에 해당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의 선택의 폭을 이렇게 넓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대학이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일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대체로 학교에서 이제 지정 과목, 학교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건 요 놈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하고요. 그리고 전문 교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좀 다르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과정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걸로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그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고등학교들이 잘 없어요. 근데 교육청 단위에서 이 전문 교과의 개설 그리고 이 전문 교과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에서 크게 문제없이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왼쪽에 보면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건 학교 선택이거나 대체로 수능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진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네 가지 형태를 중학교 3학년한테 막 설명하긴 좀 그러니까 패스.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올라갔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요. 노란색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딱 나오죠. 과탐에 보면 물투, 화투, 지투, 생투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있고 조금 배우기 어려운 과목,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 그 고등학교에 몇 과목이나 개설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많이 개설되어 있을수록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고등학교 선택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게시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어려운 표가 나오긴 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그 과목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그 뭐냐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개편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사실 금방 이야기했던 정시 비율 3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일단 조금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치르게 되는 수능에서는 공통과목이 75% 수능이 출제되고요. 선택과목에서 25%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공통과목에서 문과, 이과가 함께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과생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과목들이 대체로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반면에 선택과목은 선택에 따라서 난이도가 갈라지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세 번째 거요. 문이과 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폐지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해요. 나는 지금 중3인데 잘 모르겠으나 나는 문과를 갈 겁니다. 손 들어봐. 나는 문과. 남학생은 아무도 없네. 나는 이과. 네, 좋습니다. 손 안 든 학생도 있고요.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중3이지만 이과가 뭐야는 뭐지? 이과는 뭐야? 나 이거 당황스러운데 이거 큰일 났군요. 어쨌든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번 대학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건 1번 정부, 2번 대학. 누가 뽑을까요? 1번 정부가 뽑는다, 2번 대학이 뽑는다. 누가 뽑아요? 대학이 뽑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정부는 문이과 구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은요 문이과를 구분해서 뽑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문과 이과가 없어진 걸까요? 그대로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이과 구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대학은 문이과로 뽑는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서울대의 입학 전형을 여러분들 이제 위의 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서울대가 적용하는 서울대 전형 입학 전형 예고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정부가 서울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시 모집에서 네가 고등학교 때에 이수한 과목에다가 가산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정시 모집에서요. 근데 이제 유형 1, 유형 2에 따라서 1.2점 준다고 했는데 이 1.2점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시에서 1점은요. 합부를 결정하는 점수의 한 2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점 못 받으면 서울대 못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만점 받고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산점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가산점의 핵심이 이겁니다. 유형 1은 볼 거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유형 2만 보면 되는데 유형 2에 보면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 3, 진로 선택 1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걸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라서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요. 쉽게 생각하면 진로 과목에 수학이 뭐가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로 과목을 무조건 한 과목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반 과목 4과목이거나 진로 과목 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과목 4과목 전체를 듣거나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수학을 한 과목 들어야 되는데 진로 과목에 있는 수학 과목은 전부 다 어려운 과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조금 쉽게 생각합시다. 과학을 보면 답이 나와요. 과학을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 선택 2개, 진로 선택 3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봤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과학에서는요. 일반 과목이 물원, 지원, 화원, 생원 있고요. 진로 과목이 물투, 지투, 화투, 생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최소한 진로 과목에서 과탐, 투 과목 몇 개 들으라고요? 3개 정도 들으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네가 물투, 화투, 지투, 생투 중에서 투 과목 3개 이상 정도는 들어줘야 내가 가산점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과목을 지정한 거죠.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서울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주요 대학이 다 과목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번은 유형 1번이니까 크게 볼 필요 없고요. 2번을 두 번째 걸 보시면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면 나오죠. 물투, 화투 듣거나 아니면 그 밑에 보면 생투, 지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투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 고등학교 때 네가 이 과목을 들어야 돼. 이수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산점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의 입시 전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맞죠? 이제 30% 이상이라 그랬는데 40%가 될지 50%가 될지 정시가 60%가 될지 몰라요.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40%가 거의 픽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지금보다 10%포인트 정도 늘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고 여러분 때부터 적용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 정시가 4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은 지금 요 밑에 표 나와 있는 거 2021학년도에 나와 있는 요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수시가 얼마냐면 77%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당연히 23%가 되겠죠? 23%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심각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체 학령 인구,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학령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3 학생이 지금 44만 명이에요. 대학 정원은 몇 명이라고요? 34만 명이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준에 있어서 대학을 시험을 치는 학생을 이제 위에랑 비교해서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9만 7천 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0만이라고 치고요. 30만 명이 시험을 치게 되고요.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건 34만 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4년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갈 학생 여기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대학을 가느냐이죠. 여기 34만 명이 있는데 여기엔 4년제 대학만 말하는 거거든요. 4년제 대학만 말하는 거니까 전문대까지 합치면 전문대가 2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54만 명이에요. 근데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은 30만 명이에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재수생이 이번에 수능 재수생이 15만 명이거든요. 여러분들 때 조금 더 는다고 해도요 16만 명 정도가 선이에요. 그러면 46만 명이고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46만 명이고요. 대학 정원은 54만 명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학이 인원을 지금 급격하게 줄여갈 거거든요. 그러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든 원하면 대학은 갈 수 있으나 그게 전문대든 아니면 4년제든 원하면 얼마든지 대학을 갈 수는 있으나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포인트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기 나와 있는 전국 대학에서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첫 번째니까요. 그죠? 자, 5가지입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은 5가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 5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내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이요. 그리고 기타는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대부분 다 특기자 전형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논술 전형입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기타랑 논술이 빠집니다. 거의 대부분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랑 논술만 빠지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기회균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소수니까 빼고요. 3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형 방법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난 3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뭐라고요 이건? 내신. 두 번째요, 학생부 종합전형. 세 번째는요, 수능 보는 거예요. 그 요 3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 대학에서 봤을 땐 제일 중요한 전형이 그럼 뭐예요? 내신이요. 내신 전형이요. 학생부 교과. 왜요? 40%를 뽑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이 중요하냐.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기 나오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와 논술을 빼고 나면 남는 거 교과, 학종, 그리고 정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학종이죠. 44%를 뽑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대학을 가기를 원하면 어떤 전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요. 그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방법은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전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학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뽑는 전형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학생부 교과 전형 몇 %요?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을 뽑는데 학생부 내신으로만 뽑는 건 몇 명이라고요? 8명이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고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3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수능을 보는 거. 두 번째는요, 학생부 교과, 내신, 그리고요, 학종. 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중학교 3학년한테 3년 뒤에 미래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건 선생님도 알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이 강의 마치고 나서 뭐하고 놀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게 인생의 최대의 고민인 여러분들한테 3년 뒤에 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확실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미리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든 손에 쥘 수 있게 돼요. 준비하는 자가 손에 쥐는 거거든요. 세 가지,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대학 가는 방법 세 가지, 시작! 다시요, 시작!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입시의 절반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길로 가지? 이걸 고민하는 게 지금 출발점이에요.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요걸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정시입니다. 정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학생들, 고3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능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6학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어요. 고등학교는 원래 몇 년 다녀야 돼요? 3년이요. 근데 고등학교 4학년들도 대학을 가거든요. 고등학교 4학년이 정시에서, 이건 정시만 정리한 거예요. 정시에서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요, 58%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를 가는 학생 중에서 거의 10명 중에 6명은 N수생이란, 재수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연대는요, 넘어가고요. 연대는 거의 60%예요. 고대는 64%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수능을 잘 봐서 주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스카이만 보여준 거여서 그렇고요.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비율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실제로 10명 중에서 4명 정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6명 정도는 이미 N수생이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상위권 재수생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 칠 때쯤 되면 저 비율이 70%를 훌쩍 넘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까 교육장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2학년에 학력 평가 쳐서 111 나온 학생. 근데 선생님 다니는 학교에는 많거든요. 그 차이가 확 나요, 그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졸리니까 잘 거야. 그죠? 나는 놀고 싶으니까 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학, 걔가 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 정시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서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3구. 그렇죠? 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세 개 구에서 2016년에서 2018년 동안에 서울대를 정시로 보낸 숫자가 347명이에요. 세 개 구에서요. 서울시가 전체가 아니고요. 서울시의 그 많은 구 중에서 세 개 구에서 보낸 게 347명이에요. 그러니까 구당 한 110명 정도씩 보낸 거죠. 3년 동안. 근데 이 숫자가 왜 선생님이 보여주냐면 똑같은 시기예요. 4대 광역시요. 부산, 대전, 대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4대 광역시에서 똑같은 기간에 서울대를 보낸 숫자가요. 325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여기는 도시 4개고요. 여기는 구 3개예요.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시를 목표로 나는 거기에 장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준비할 거야.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정말 쉽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 지방에 있어서 안 돼요가 아니고요. 지방에 있어서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의자에 앉아서 대략 한 16시간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3년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16시간 말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16시간도 좀 많나? 그죠? 이거는, 네, 이 데이터는 강남 3구가 2018학년도에 서울대를 보낸, 그러니까 서울대를 간 학생들, 정시로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강남 3구 출신이 169명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또 많아졌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요, 2018년에 서울대 정시를 지원한 학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시를 40%로 서울대가 늘렸을 때는 어떻게 합격자가 나올까를 분석해 본 자료예요. 그러니까 169명이 아니라 254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걸 50%로 늘리면 351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내신이요. 이거는 학생부 교과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뭔진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만 봅시다. 여기 요놈 미래자동차학과입니다. 한양대학교, 이거 한양대학교 자료니까 미래자동차학과는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선생님이 한양대 재단에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4년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녀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녀요. 그런 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런 대학, 이런 과 가시면 돼요. 한양대학교에만 7개 과가 있거든요. 이 과가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7개 과가 4년 장학금을 줘요. 전원에게. 그럼 미래자동차학과를 진학한 학생은요, 4년 장학금을 받습니다. 대체로 한 학기에 이과생이니까 한 학기에 등록금 한 400만 원, 450만 원 정도 잡는다면 1년에 900만 원이고요. 졸업할 때 4년 동안 하면 3,600만 원 정도의 학비를 대학이 대주는 거예요. 엄청 좋죠. 근데 문제는 거기 가기 위해서는 내신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1.09여야 된다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때요. 내신 전형으로 가려면요. 1.09면 자 이제 지난 중학교 3년을 돌아봅시다. 중학교 3년에 여러분들의 내신은 얼마였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마음 아프겠죠? 패스. 한양대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봅니다. 4개의 과목군을 보거든요. 그 4개의 과목군을 한 학기에 대략 한 5과목에서 6과목 정도를 고등학교에서 듣게 되거든요. 5과목이라고 보면요. 5개 학기니까 25과목의 내신이 평균 1.9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1이고 한 4과목 정도가 2등급이면 저 등급이 나와요. 쉽지 않죠. 여러분 내신이 얼마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전국에 내신 귀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초극강의 내신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수능. 그죠? 두 번째요. 내신. 수능에는 N수생들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내신 귀신들이 있고요. 도망갈 길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 도망갈 길 세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의미한 전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K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이에요. 우리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냐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남학생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첫 번째 줄 시작.
남학생들이라고 이제 목소리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듬직해지네. 저기 졸고 있는 학생만 딱 일어나면. 자, 두 번째 거 여기 가운데 읽어봅시다. 시작. 접니다. 손 들어봐. 네, 저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은 대체로 여기 앉아요. 맨 뒤에 앉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남학생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질문. 선생님은요, 교직 생활이 올해 20년이더라고요. 20년의 교직 생활을 했는데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왜요? 이런 학생 없거든요. 근데 왜 대학은 이런 학생을 뽑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학이 실제로 뽑고 싶은 학생은요, 이런 학생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모든 대학에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한 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한 유형의 학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쉽지 않죠. 자, 여러분 잘 봐. 여기 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학이요, 왜 여러 가지 전형을 준비를 할까요? 그건 대학이 전형별로 뽑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은요, 객관식 시험을 잘 보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내신은요, 내신 시험을 잘 보는 학생, 꼼꼼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꼼꼼함이라고 하는 우수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이에요. 세 번째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생인지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학종을 준비하는 건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학별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서울대학교는 어떤 학생이 대학을 빛낼 거라고 믿고 있냐면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학생이요. 연세대는요, 학업 역량과 인성과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요. 고대는요, 비슷하죠? 둘이 닮았어요. 한양대는 조금 독특해요. 한양대는요,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을 통칭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 그냥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한다고요? 우수한 학생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우수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우수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우수함이랑 선생님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수함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 대학 교수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은요, 달라요. 자, 여기서 질문. 제일 중요한 우수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수죠. 대학이요.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좀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수능, 교과, 학종이고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시작! 오, 교준아, 시작! 좋습니다. 확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확인 전발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부 항목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봐. 확인 전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면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할 평가를 내리는 능력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학종으로 가고 싶다, 수시에 학종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대학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선생님 손을 거쳐간 학생들은 이걸로 대학을 엄청 잘 가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업 역량도 갖추고 인성도 갖추고 전공적 합성도 갖추고 발전 가능성도 갖춘 그런 학생들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에서 뽑는 건 이런 학생은 없다라예요. 없다예요. 대학에서 보는 건 이거예요. 아, 네가 그 중에서 어떤 역량에 포커싱 되어 있니? 그러니까 하나를 잘하면 돼요. 학종에서 보는 건 이거거든요. 하나를 잘하는 것. 어떤 특정한 영역에 픽스되어 있는 아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고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이제 곧 고등학교를 선택할 거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겨울방학을 보낼 거고요. 한 2시쯤 일어나고 막 이러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우수함을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떻게 준비할지 3년의 커리큘럼을 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된다고요. 학업 역량입니다.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학업 역량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요 네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뭐 첫 번째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거 정도가 됩니다. 요즘에 대학이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세 번째 거거든요.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꾸 내신 성적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할는지 모르겠으나 맨 앞에 전형들을 쭉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하면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이 8%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요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고등학교 내신이 크게 의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하게 내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업 역량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가 대학을 와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니?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대학 수학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키워내는 거. 네가 곧 대학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니?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걸 대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네가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니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학업 역량을 내가 나의 방점으로 찍었다. 난 이 학업 역량에 포커스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를 학생부에서 보여준 전략을 세우면 돼요. 첫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두 번째는요. 자기주도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입학사정관들이 아, 이 학생 진짜 우수하구나. 학업 역량이 뛰어나네. 라고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거요. 인성입니다.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착한 거 생각해요. 착한 거. 자, 질문. 착하면 대학이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내 주변에 착해서 대학 간 사람이 있다 손 들어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착한 건 대학 가는 요소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질문해 볼까요? 자, 성실하면 대학에서 뽑아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하고 있네요. 성실하다고 누가 뽑아줘요? 성실하다고 대학에서 뽑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저는 학교 생활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안 뽑아줘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뽑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선생님, 전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요? 안 뽑아줘요. 왜요? 대학이 원하는 건 아까 나왔죠?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대학을 빛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성실하게가 아니라 우수한 것이 대학을 빛내는 거예요. 인성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인트, 여러분들이 자꾸 쉽게 생각하는 건 착하면 돼요, 성실하면 돼요, 말 잘 들으면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평가 요소예요.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통해서 뽑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로 상호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기 조금 패스.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증명된 능력이 우수하면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인성도 객관적으로 증명된 무엇, 착한 거 말고요. 착하다고 뽑아주지 절대 뽑아주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인성이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성 요소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하면 돼요. 인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걸 영어로 표현해 보면 되게 단순하게 답이 나와요. 인성, 영어로 뭘까요? 인성, 영어로 뭘까요? 뭐라고요? 네. 인성 이러면 우린 자꾸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간성하고 혼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은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인간성은 휴머니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이다 평가 요소로서의 인성은 영어로 뭐냐면요. 퍼스널리티예요. 퍼스널리티요. 인간적인 특성.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와닿는 단어로 하면 캐릭터예요. 네가 어떤 캐릭터냐. 그 캐릭터가 우수하면 내가 뽑아줄게. 이게 인성이에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야. 이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조금 이야기할 거리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공적 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많아야 25과목인데 대학은 학과가 수백 개예요. 전공적 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서 이 전공적 합성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는 뭘로 보냐면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열적 합성이요. 적어두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계열적 합성이라는 단어고요. 이 계열적 합성은 반드시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은 유난히 능력이 중요한 단어예요. 네가 계열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거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의 계열에 맞는 능력 무엇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계열적 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한 이야기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과를 간 학생이 있어요. 이거 조금 드문 학생이긴 하지만 의외로 또 조금 많기도 해요. 과학이 싫어서 이게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기준 중에는 수학도 있지만 좀 더 중요한 건 과학이거든요. 과학과 사회가 조금 더 포커스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좋아하는데 과학을 되게 싫어하는 애들은 문과에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과에 있는 과들은 되게 대체로 싫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넌 수학을 좋아하네.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구나.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야 되는 게 선생님이 할 일이거든요. 쭉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 학생은 카운팅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카운팅.
숫자를 정리를 하는 카운팅이요. 정렬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의 꿈은 뭘로 가야 되냐면 계열 적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계열이요? 이 학생은 문과 안에서 숫자를 정리하는 일들을 담당하면 돼요. 그게 뭘까요?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거죠. 그쪽 계열로 가면 돼요. 이게 계열 적합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공 적합성이 정확하게는 계열 적합성이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를 갈까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관련 학과를 가면 되죠. 거기서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것들을 잡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전 가능성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잠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겠죠. 저는요, 여기 봐봐. 저는요, 잠재력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 저기 맨 뒤에 있는 여학생은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좋아요. 훌륭한 학생이네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잠재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평가 지표로서의 학인 전발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이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게 학생부에 증명되어져 있으면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학생부는 나쁜 말을 적을 수가 없어. 알죠? 여러분 학생부에 나쁜 말 안 적혀 있어요. 이 성격이 정말 안 좋은 그 여학생한테 선생님들이 뭐라고 적어주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며라고 적어줘요. 강에다가 강세를 찍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키보드 치면서 깡 하며 이렇게 적거든요. 미친 듯이 뛰어다녀서 선생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교실에서 축구하고 막 쌩 난리를 치는 그 남학생한테 선생님들이 뭐라고 적어줘요?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이렇게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부에 잠재력이 뛰어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말 그대로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요? 현재의 모습이 되게 볼품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재는 날 너무 괴롭히고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네 번째 거거든요. 교내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이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이 진학을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 괜찮은 대학,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대학을 가고 싶다면 절대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번째 거예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 찾아내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학생부에 있으면 뭐라고 적히냐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종은 기본적으로는 횡단 평가를 해요. 1년 동안 이 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자동 봉진에서 종합 의견에서 교과 세특에서 학종에 종합 의견에서 수상에서 독서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이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우수함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횡단 평가가 될 거고요. 종단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쭉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종단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 고등학교 3년의 인생 계획을 쭉 세워서 어떤 식으로 나는 성장하겠다, 공부하겠다라는 전략만 있으면 서울대를 가는 건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생은 전부 다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어요. 수업에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책 읽었습니다. 선생님과 무엇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보고서 만들어봤습니다. 그 탐구보고서 만들려고 공부를 해봤더니 또 궁금하던데요. 그 궁금증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의 길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전공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의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학이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등학교에서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방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체로 지방에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지방에 있는 일반고가 어떤지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이미 틀린 거죠. 그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문제점이 있고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여건이 안 되는 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선생님 노력해서 실패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노력의 성공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학종은요. 절대로 안 따집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을 우수하다라고 평가해 주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깊어지거든요. 생각이 깊이가 있어야 우수해지는 겁니다. 제발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부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독서란에 몇 권의 책을 넣었을까? 선생님도 중학교 학생들의 학생부를 좀 보거든요. 남학생 학생부를 볼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독서란이 통통 비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땐 그러면 안 돼요.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트리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걸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게 발전 가능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담임을 한 지 조금 오래되긴 했으나 선생님이 담임을 했던 학생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 담임을 하면 항상 악계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아침을 깨우는 독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을 깨우는 독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 진행한 내용을 자유로할 때마다 적어줘요. 이 대학이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깨우는 독서 선생님과 함께 하루에 30분 동안 독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이 됐잖아요. 얘들아 책을 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책 다 자기가 원하는 책을 갖고 와서 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홍길동전을 들고 왔어요. 몇 학년이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야, 너 너무 그림도 있었어. 심지어 홍길동전에 그림도 있었어. 야, 너무 초등학생이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홍길동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림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는 앞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전은 너무하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책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뭐 갖고 온 줄 아세요? 그 시리즈의 전우치전을 들고 왔어요. 그 학생은 집에 있는 그 많은 뭐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학생은 자기 수준에 뛰어넘는 책을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만큼의 지적인 역량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을 손에 들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지적 역량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학생을 뽑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만 봐도요. 이 학생이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여러분들 이제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독서 라인을 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 어떤 수준의 책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는 아니고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읽은 책이에요. 합격한 학생 아니에요. 지원한 학생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이런 책을 읽었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서울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읽은 책을 그 다음 해에도 많이 읽어요. 완전 무섭죠. 몇 권쯤 읽어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쉽지 않은 책들이라 그죠? 나는 5권 이상 읽었습니다. 손 들어봐. 오, 좋아요. 봤어요. 쉽지 않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딜레마죠.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못 읽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어려운 책 못 읽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책을 들고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와서 꼭 똑같이 물어봐요. 선생님,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안 해주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우수한 학생이에요. 도전의식이 탁월한 학생인 거죠. 그러면 우수하기 때문에 뽑혀가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려운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책을 읽습니다. 엄청 대단한 책 읽지 않아요. 그죠? 어떤 책이냐면 자기의 인생의 질문을 해결하는 책이요. 여기서 앞에 책이랑 딱 겹쳐지는 책 한 권 딱 있습니다. 한 권 딱 있어요. 뭘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초 베스트셀러. 그렇죠? 지금까지 한 130만 권 정도 팔렸거든요. 왜 그렇게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집에 장식장에 이렇게 거의 130만 권이면 집집마다 한 권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집에 장식장에 이렇게 거의 장식되어져 있는 하드커버로 되어 있으니까 장식되어 있는 그런 책일 거예요. 근데 한번 도전해서 읽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혼자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같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근데 A 학생, B 학생 지금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국어국문과 건설환경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에 3명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3명이 각각 3권씩이니까 9명이죠. 그러니까 응용생물화학부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9권이 응용생물화학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읽는 거의 필독서 수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따라 읽으면 실패합니다. 왜? 그건 내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서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가는 거죠. 어려운 책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과 함께. 이게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나만의 독서 라인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독서 라인을 쭉 보기만 하면 이 학생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요. EBSI에 들어가서 독서활동을 위한 학과별 추천도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강좌가 하나 있거든요. 10분짜리니까 이 강좌를 보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책 따라 읽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그냥 이런 선생님이 대학을 보낸 학생, 우선 주요 대학을 보낸 학생의 독서 라인을 쭉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질문, 자기의 궁금증,
나의 의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참고해서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 되겠구나. 혼자는 못 읽어요.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이 조금 더 열성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끼리 함께 읽기.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학교는 그걸 안 해줘요. 근데 대학은요, 그 학교를 평가하지 않아요.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 A, B, C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네가 거기서 뭐 했니예요. 네가 그 고등학교에서 뭘 했니? 네가 그 고등학교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이거예요. 네가 어떤 성취를 만들었니? 네가 그러한 환경들 가운데서 어떤 성취를 만들어봤니? 요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의 자료를 선생님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목별 세특이에요. 교과 세특에 어떻게 적히면 되냐면 서울대는 일단 우수하다라고 정의하는 학생의 기준이 뭐냐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취를 만들어내는 학생을 우수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학생이 어떤 교과 세특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학생이 지금 대부분 다 보여주는 교과 세특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선생님 쭉 뽑아왔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내신 성적이 아까 건축환경공학부 B학생의 학생부거든요. 그 학생부의 내용을 보면요. 이 학생은 끊임없이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 궁금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요. 내신이 2등급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2등급이에요. 그 학교에 1등급 대 학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붙었어요. 왜요? 학생부를 통해서요. 학인전발. 서울대니까 지적 호기심과 성취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우수함을 완벽하게 증명을 했거든요. 누가 증명해 줬어요? 선생님들이요. 왜? 이 학생이 진짜 질문했거든요. 똑같은 방법을 쓰시면 돼요. 계속 질문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성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가 바뀌긴 하니까 이제 지금 자기소개서는 이렇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바뀐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1번 항목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노력과 준비가 뭐니, 지원 동기가 뭐니,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하는데 엄청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핵심은요 뭐냐면요, 네가 고등학교에서 땡땡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니? 그렇다면 써봐 라고 하는 게 자소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한다, 내가 정말 저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요. 거창한 목표 세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능력을 키울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땡땡 전문가야. 이 영역에 관한 한 그 어떤 고등학생도 나보다 잘 알지 못해 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학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공통문항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문항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가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단어죠. 본인의 특성, 퍼스널리티를 어떻게 학생부에서 보여줄 것이냐가 자소서 2번 항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던 내용들 가운데서요. 이건 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은 대학을 쉽게 가는 방법은 몰라요. 잘 가는 방법은 알거든요.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몰라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방법이 쉽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한계를 깨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쉬울 리가 없죠. 그럼 누구나 하겠죠.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도전해 보세요. 이 도표를 보고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쯤 이제 곧 여기로 들어갈 계획이죠. 우리는 보통 학생이니까. 두 학생의 레벨에서요,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두 학생의 레벨에서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속성이에요. 공부의 가장 핵심, 내가 역량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속성이에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시험 잘 치기 위해서 3박 4일 밤새고 뭐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는 것처럼 반짝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의 능력이 키워지진 않아요. 지속성이요. 어떤 지속성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딱 두 가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두 가지 궁금한 것 만들고요. 그리고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선생님을 만드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해내면 여러분들 수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쭉 만들어져 가는 거, 지향점이 있는 스토리텔링이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전부 다 고개 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그 무력감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납득이란 단어예요. 나는 원래 이래.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수학 성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죠? 자, 그 수학 성적을 보면서, 그렇지, 내 수학 성적은 원래 이랬어. 난 원래 수학을 못했어. 난 원래 영어를 못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납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납득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그물이 됩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적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지 않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선인장이에요. 이름은 비화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인데요. 이 비화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은요, 꽃말이 열정이에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 패션이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 집중하는 마음이기도 한데 동시에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열정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에게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한 끈기와 인내와 고통과 아픔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나 한번 해볼 거야. 지금까지 몇 번쯤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15년, 16년 됐나요? 뭐 어쨌든 철 들고 1월 1일이 되면 12월 31일,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있죠. 올해는 열심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작심삼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실패를 하냐면 그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이 빚어내는 고통과 인내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감내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윤구였습니다.